전북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지켜온 땅이고 판소리 문학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병기, 신석정, 채만식, 김환태, 서정주, 최명희 등 문학의 대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요. 고은, 윤흥길, 박범신, 양귀자, 신경숙, 은희경, 김용택, 전북에서 나고 자란 문학인들이 현재 한국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시 독보적이죠. 가히 전북은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문향의 고장이라 할 만한데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 문학의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이용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더 이상 활발한 창작 활동은 안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의 전북 문학을 대표하며 동시에 한국 문학의 어떤 빛나는 원로의 자리에 계신 네 분의 작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작고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전북 문학의 어제를 풀어갔다면 오늘은 생존해 계신 작가 중에 문단의 원로인 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분은 70년대, 80년대 한국 문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문인부터 만나볼까요? 네, 처음 소개할 분은 고은 시인입니다. 1933년에 군산을 출생하셨고요. 특이하게도 스님이 됐다가 환속하셔서 1970년대 한국 문단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허허. 고은하면은 몇 가지 그 연관 키워드가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키워드 4가지, 서정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노벨문학상, 미투 이 4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한번 고은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서정주네요. 네, 서정주와 고은은 참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고은을 문단에 등단시킨 작가가 서정주예요. 그래요. 1958년에 현대문학의 폐결핵으로 등단했는데 그때 고은을 추천한 작가가 서정주였습니다. 그러면 고은의 문학적 스승이 서정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고은은 서정주와의 관계를 육친의 정에 비유해서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고요. 특히나 1950년대의 그 등단의 추천시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종의 사제지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각별한 인연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은이 1974년에 문이마을에 가서라는 시집을 출판하면서 예. 그 이전까지의 시가 좀 순수나 서정의 그런 시세계를 다뤘다라면 이 문이마을에 가서부터 갑자기 시풍이 바뀝니다. 또 현실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서정주에 대해서 특히 또는 서정주로 상징되는 한국 순수문학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게요. 74년 이후로는 서정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은이 공적이든 사적인 자리든 그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라고 지칭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특히 또 2000년에 서정주가 작고한 후에는 그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면서 문학 역시 뭘 역사적이다 하고 비판도 하고 서정주에 대한 글도 쓰면서 적극적으로 비판에 맨 앞장 섰습니다. 서로의 문학의 지향성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서정주와 고은이 닮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두 사람 모두가 네.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학이 그들의 삶과 항상 연관지어 설명이 되는데요.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문학적 성취가 과소평가되었다라면 고은은 70년대 80년대의 어떤 암울한 독재 정권 하에서 문학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고 투사로서의 면모를 보이다 보니까 실제 그가 보여준 문학적 성취보다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그런 문단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워하며 닮아간다는 말처럼 저는 고은과 서정주 모두가 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콤플렉스가 지극히 반예술적인 권력의 욕망 또는 집착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은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투사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요. 1974년에 참여문학을 대표하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만들어서 초대 대표에 취임한 것입니다. 이 단체 탄생 이전까지 한국은 우리나라에는 한국문인협회라고 하는 그런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단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 단체가 실질적인 이제 한국의 저항문학과 어떤 진보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체의 탄생은 결정적으로 그 3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은입니다. 또 1980년에는 실천문학이라는 개간지 창간도 주도했는데요. 1980년대를 개간지 시대라고 할 때 창비나 문지와 함께 가장 탁월한 어떤 그 문단의 그 역할을 했던 개간지가 실천문학인데 이 실천문학을 또 고은이 직접 창간인으로 참여하면서 그래서 고은 문학의 어떤 그의 개인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가 했던 문학의 어떤 문학과 정치와 투쟁을 연결하는 외부적 활동은 사실 고은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연관 검색어로 자주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컸는데 미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좀 어려워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노벨문학상이라는 게 물론 상이라는 게 받으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사실은 여겨지지만 문학상만 놓고 보면은 콩쿠르상, 부커상과 함께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맨 부커상을 받은 한강 이미 받았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정치적인 것과 연결돼서 이전에 어떤 진보 정권 때 고은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주 거론됐던 게 그의 정치적 입지와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지 그의 시가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벨문학상의 최종 후보로 막 오르내리다가 미투로 인해서 고은은 정말 천국과 지옥의 극과 극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하다라는 단어가 어쩌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그와 관련된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무고하다라는 입장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런 입장에 약간 좀 가까운 건가요? 아닙니다. 고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은이 70년, 80년 여성 작가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70년대, 80년대 한국 문단이 그런 어떤 행동들을 작가의 기행이나 기벽 정도로 이해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풍토가 만연하다 보니까 고은도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아마 못하고 사실 우리가 성인지 감성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호탕한 척하는 예술가라면 사실 훈장처럼 달고 다녔던 잘못된 습관이 바로 그런 고은의 삶의 어떤 말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은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작가가 누구냐면 소설가 이문열입니다. 삼국지. 네, 이문열 삼국지. 우리가 최영미의 시로 괴물이라는 시 때문에 사실은 고은의 어떤 그런 미투가 널리 공론화됐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사로잡힌 악령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아예 이문열이 고은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어떤 문단의 그런 진보 문형을 대표하는 그런 문인인 척하면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인지를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은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할 만큼의 이런 작품을 실제로 자신의 어떤 작품주에 실을 만큼 고은과 이문열은 굉장히 좀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렇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고은은 80년대 참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다라면 이문열은 80년대 참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학관 자체가 불협화음이나 불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두 거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정주처럼 고은도 결국은 독자들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문학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독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은 무명의 시인을 순식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이 바로
독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런 전북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네, 김용택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셨잖아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정말 대단한 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택 선생은 1948년에 임실군 덕침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1969년부터 2008년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38년을 섬진강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노래하고 시를 쓴 정말 말 그대로 섬진강 시인입니다. 1982년에 이제 섬진강이라는 그러니까 데뷔작도 섬진강이라고 하는 지금 시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서 86년에 김수영 문학상, 98년에는 소월시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김용택은 이런 어떤 문단의 예술적이거나 그런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시인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정말 탄탄한 독자층이 형성돼 있어서 네. 시집이 내면 무조건 대중들이 지지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면은 전업 작가가 될 만도 한데 맞아. 정말 김영수 선생님은 끝까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신의 천직을 그래서 마지막에 정년퇴임을 자신의 모교였던 우남초등학교 마함분교에서 마지막 정년퇴임을 하실 정도로 정말 그의 삶과 그가 노래한 섬진강이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북문학의 한쪽에 고은이 있다면 그 반대쪽에는 또 김용택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김용택 선생님을 서정 시인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실제로 예. 정말 김용택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네. 굉장히 서정적이지만 그의 초기 작품들, 그가 그 창작과 비평에 등단했다는 건 뭐냐면 80년대 창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여문학 잡지였거든요. 네네. 그의 등단작인 섬진강 일에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전라돌 십일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차운영꽃 머리에 이어지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들인가. 저는 이 80년대도 상당히 좀 암울했던 시대였는데 예.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퍼간다고 섬진강물이 마르겠느냐. 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당차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 김수영의 풀에 버금갈 만한 그러니까 섬진강을 마치 김수영이 풀로 노래했던 민중의 생명력이라고 본다면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수작이라고 이 섬진강을 평가합니다. 네. 김용택 시인이 올해 연세가 74세시던데요. 앞으로도 네. 독자들에게 좋은 시를 선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앞에 두 분은 시인이셨고요. 예. 세 번째 만나실 분은 올해 이제 79이신 소설가 윤은길 선생님이십니다. 윤은길은 정읍에서 출생하셨고요. 전북 사범대학교와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에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로서 큰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특히나 그 1999년에는 윤은길의 전주 이야기란 여행 에세이를 쓰시면서 이 전북의 맛과 멋을 널 또 알리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애향심이 굉장히 또 높으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 윤은길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이번 연휴 기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할 만한 우리 교수님이 추천할 만한 작품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윤은길 선생 하면은 꼭 읽어봐야 할 작품이 네. 장마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인데요. 예. 사실 70년대 발표된 전쟁문학, 이 전쟁문학이라는 건 6.25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들을 전쟁문학이라고 하는데 70년대 발표된 전쟁문학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작을 한 편 고르라고 하면 전 윤은길의 장마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까지 전쟁문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남긴 상처를 허무와 절망 등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는데 장마는 토속적인 샤머니즘 소재로 해서 전쟁으로 발생한 가족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극적인 화해까지 형상하는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줄거리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줄거리 하나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중편이기 때문에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정말 재미있고 예. 의미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주인공의 외가 식구들이 주인공 집으로 피난을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돈네가 이제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게 그 민족이 비극인 게
사돈댁에 신세를 지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아들들이 한 명은 국군 소위이고 한 명은 빨치산이에요. 사실은 아이고. 이런 일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거든요. 한 마을에서 허허. 한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총구를 겨누는 그렇죠.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사돈이니까 별 탈 다툼 없이 지내시다가 외할머니가 국군 소위로 전쟁터 나간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할머니께서 아이고, 비통하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지산, 이제 바로 이 지역을 이제 소재로 했기 때문에 건지산이 나오는데요. 건지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빨치산 따위는 다 죽어버려라는 이런 저주를 퍼부으세요.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든 친할머니는 또 친할머니 나름대로 서운한 거야. 왜냐면 본인의 아들이 빨치산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좋았던 두 사돈들이 이제 서로 다투게 되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불화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빨치산으로 갔던 작은 아들의 소식이 끊어지자 친할머니가 이제 굿을 이제 크게 버립니다. 혹시 아들이 살아있는지. 근데 그날 그 굿판을 버리는 그날 구렁이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집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상하다. 모두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 외할머니만 겁을 내지 않고 구렁이에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는 사무치는 원한이나 큰 번뇌를 품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요. 예. 이 구렁이가 바로 그 사돈의 아들이라고, 빨치산으로 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하.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달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빨치산이든 국군이든 전부 아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러네. 예, 그런 어떤 그런 혈육과 가족의 정, 그러면서 이제 그 굿이 끝난 후에 두 사돈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보듬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고. 네, 그거는 열린 이제 결말. 열린 결말이죠. 아, 네. 대단한 작품이다. 예. 결국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설이기도 하네요. 네. 교수님 덕분에 섬진강과 함께 이 전북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알게 됐습니다. 네. 윤은길이 70년대 본격 문학에서 전북 문학을 대표한 작가였다면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양귀자는 네. 대중문학 쪽에서 전북 문학을 대표하는 정말 탁월한 작가입니다. 양귀자. 네. 이름은 귀에 익은데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요? 1955년에 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전주여고와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1978년에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미동 사람들 같은 그런 그 피카레스크 형식의 연작 소설을 내면서 단편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양귀자는 1990년대 가장 빛이 나는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제 92년에 예. 숨은 꽃이라는 소설로 이상문학상도 받으시는데 저는 참 사실 이 숨은 꽃이라는 소설이 저하고 좀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요? 그 제가 92년에 대학원 석사생이었는데 예. 그때 교내 학부에 이제 처음으로 문학 평론을 써서 이 교내 문학상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상 텍스트로 삼고 분석한 작품이 바로 양귀자의 숨은 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읽으신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또 놀랍게도 이 숨은 꽃 남자 주인공 이름과 제 지도 교수님이 또 동의를 했는데 이름이 같아요? 네, 저한테 이군 저 글을 보니까 비평으로 되겠네 하면서 저한테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가는데 이 양귀자의 숨은 꽃 평론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 교수님을 이렇게 저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결과적으로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참 계기가 된 작품이죠. 이야.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제가 2005년에 이제 전주대를 부임해서 그해 이제 아시는 교수님들이 금산사 벚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금산사로 향해서 전주에서 김제 넘어가는 그 이제 언덕을 넘어서 중간을 좀 갔는데 귀신사라는 안내 편말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귀신사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 숨은 꽃의 배경이 귀신사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귀신사라고 하면 이게 귀신과 절은 너무 안 어울려서 아마 양귀자가 가공의 절 이름을 만들었을 것이다 해서 저는 귀신사라는 절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구나. 그 지나가다가 그 귀신사라는 절을 제가 직접 보게 되니까 또 한 번 이 숨은 꽃과 내 인연이 이렇게 또 연결되나 해서 저도 모르게 금산사 가던 차를 돌려서 귀신사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귀신사라는 게 귀신도 쉬어가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인연이면 진짜 양 기자 작가님께 한번 직접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만나 뵀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는데요. 사실 네. 이 소설가 양 기자를 대중작가로 각인시키고 예. 베스트셀러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원미동 사람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원미동 사람들은 그 원미동이라고 하는 부천시 원미동을 주 공간으로 해서 서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인데 네. 그 30년대 박태원의 천변 풍경의 뒤를 이을 만한 훌륭한 세태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 기자 작가를 소개할 때 그 대중문학에서 전북문학을 대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미동 사람들이 대중문학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미동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술 문학 성취가 뛰어난 본격 문학인데 예. 사실 우리가 이 본격 문학과 대중문학을 나눌 때 기준이 작가의 집필 의도가 예술적인 성취에 있느냐 상업적인 성공에 있느냐로 이렇게 약간 번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양기동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지금 원미동 사람들은 사실은 양기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창작을 하신 거고요. 1990년대부터 이제 양 기자가 본격적으로 대중 작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네. 그 90년에 장편 소설 희망을 출판하면서 90년대를 양 기자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중 작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 희망이 그렇게 큰 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래요? 오히려 그 다음 작품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이라고 천년의 사랑, 모순 이 작품이 3년 간격으로 출판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 90년대에는 양 기자 3년 출판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양 기자가 어떤 작품을 내놓느냐가 그 당시 대중문학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정말 강력한 그 대중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근데 제목 굉장히 강렬하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거는 지금 아마 읽어도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인데요. 이게 92년에 출판됐을 때 격렬한 페미니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주체적인 한 여성이 여성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당대 최고의 인기 남자 배우를 납치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뇌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소설의 색깔과 그동안 양 기자가 썼던 글과 이런 것들이 좀 일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아니죠. 파격적인 너무 파격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 문단에서도 양 기자가 완전히 작품의 방향을 바꿨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인기 남자 배우가 여성들을 무력화시킬까라고 이제 강민주라고 하는 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요. 뭐예요? 그 당시 안성기를 아마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 안성기 배우가 그 맥시 모카골드 같은 그런 광고나 TV 광고에서 아주 따뜻한 자애로운 남편상 이런 부드러운 남자상 이런 걸 많이 연기했거든요. 애들은 먹지 마. 뭐 이러면서. 양 기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볼 때는 뭐냐면 결혼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이 너무나 부드럽고 자상한 이 배우가 결혼의 환상을 심어준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여성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의 끝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민주 역시 그 남자 배우에게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념이 이제 흐트러지는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 강민주를 추종하던 한 남성이 결국 강민주를 살해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또 이게 최진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영화도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좀 대단한 어떤 그런 작품이었군요. 1995년부터 96년까지 양 기자의 소설이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거든요. 네네. 90년대가 물론 한국 문학의 전성기이긴 했지만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라고 하면 정말로 9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중 작가가 바로 양 기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년의 사랑이라는 책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책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영화의 일종의 이제 모티브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1000년 전의 신라로 돌아가서 100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이 1000년 후에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근데 이때가 사실 1990년대가 밀레니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천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년이 들어간 많은 대중 문화들이 있었어요. 천년의 사랑도 있었고요. 또 그 룰라의 천상지행가 아니 뭐 어떤 맞아, 그, 있었어요. 예, 그 그런 노래. 노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천년의 붐을 일으킨 맨 앞자리에 그 지금 말씀하신 천년의 사랑이라는 소설의 대중적인 성공도 있습니다. 예. 양 기자라는 작가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대중문학의 또 거장으로서 길이 남는 작품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혜도 굉장했던 걸로 생각이 드네요. 문학적 재능과 이 네.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러니까. 힘은 아마도 뭐 우리나라 여성 작가 중에서 네. 가장 탁월한 작가가 바로 양 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다면 우리 교수님 한번 좀 만나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일 소설이 200만 부나 팔렸다니까 지금과 비교해보면 정말 90년대 한국 문학이 정말 풍요로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래 사람으로서 과거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음부터 양 기자까지 네 분의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북 문학이 참 넓고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북 문학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현재 생존해 계신 한국 문학의 원로 작가 네 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학 클래스,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북 문학의 내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